어느 날 갑자기 가장 좋아하던 초콜릿 가게가 폭력 조직의 보호비를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 즐겨보던 축구 경기장이 범죄 집단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말이죠.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라는 아름다운 스포츠가 마피아 조직의 손에 의해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2024년 9월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체육관에서 두 남성이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총성이 울려 퍼지며 칼날이 번쩍거렸죠. 안드레아 베레타라는 남성이 총상을 입고 쓰러진 반면 안토니오 발로코는 21번의 칼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베레타는 인테르 밀라노의 열성 팬그룹 리더였고 발로코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무서운 마피아 조직 중 하나인 안드랑게타의 후계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계 깊숙이 뿌리 내린 조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축구가 어떻게 소수의 범죄자들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소수의 범죄자들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축구 팬들과 거대한 산업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탈리아 마피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키워왔는지 말이죠. 마피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마피아의 역사는 1800년대 시칠리아 농촌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농부들을 도둑들로부터 보호하는 경비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업체들로부터 보호비를 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갔죠. 충성 맹세와 침묵 규율을 바탕으로 반대자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들은 좀 더 강력한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캄파니아 지역의 카모라, 칼라브리아 지역의 안드랑게타가 바로 그것이었죠. 이들은 각자의 영역 내에서 거의 모든 사업에 손을 뻗었습니다. 20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마피아 때문에 경제 규모가 18%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건전한 경쟁을 가로막으며 사회 전체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피아 조직들은 더 큰 도시로 진출했고 서로 영역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코사노스트라 조직 내부 갈등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판사들, 언론인들, 일반 시민들까지 희생되었죠. 이런 참상에 이탈리아 정부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수백 명의 마피아 조직원들이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마피아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오히려 더 교묘하고 위험한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드랑게타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다른 마피아 조직들이 폭력으로 주목을 받는 동안 안드랑게타는 좀 더 교묘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항구들을 장악해서 마약, 특히 코카인을 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밀수 경로를 구축한 것이죠. 더욱 똑똑한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마약으로 번 돈을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세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텔부터 식당, 편의점까지 모든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대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안드랑게타는 다른 마피아 조직들이 상상도 못했던 곳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처럼 보이면서 말이죠. 밀라노 같은 이탈리아의 경제 중심지에 권력 기반을 구축한 뒤 이들은 해외에도 지부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독일, 호주를 포함해 최소 80개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드랑게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조직 중 하나가 되었죠. 이들의 연간 수익은 약 1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국가의 국내 생산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안드랑게타는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국민들이 가장 열광하는 분야로 향했습니다. 바로 축구였죠. 프로축구가 엄청난 돈이 오가는 산업이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마피아들도 당연히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축구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팬들 중 하나이고, 이탈리아 축구 경기의 분위기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국민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마피아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돈이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처음에는 몇몇 스타 선수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에서 뛰던 시절 디에고 마라도나가 카모라와 어울렸던 것이 대표적인 예죠. 마피아는 또한 이탈리아의 수많은 승부조작 사건의 배후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결과를 조작해서 베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마피아가 직접 축구 클럽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모라 가문은 캄파니아 지역에 2개의 클럽을 소유했죠. 안드랑게타는 칼라브리아 지역에 최소 4개의 클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클럽을 소유한 이유는 주로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충성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축구 클럽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랑게타가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의 야망도 더 커졌습니다. 지역의 작은 클럽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유럽 최고의 축구 클럽들은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중 2클럽이 바로 안드랑게타의 권력 기반인 밀라노에 있었습니다. AC 밀라노와 인테르 밀라노는 매우 성공적이고 인기가 높았으며 같은 경기장을 공유하는 치열한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안드랑게타가 이런 거대 클럽들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너무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주변을 돌고 있는 수백만 달러를 빼돌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죠. 산시로 경기장 주변에는 어디서나 현금이 흘러다녔거든요. 상품 판매, 맥주 판매, 음식 판매, 주차장 운영, 그리고 물론 입장권 판매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경기장은 이미 울트라스라는 강력한 팬 조직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축구가 종교라면 울트라스는 그 종교에서 가장 독실한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울트라스는 모든 경기에서 노래와 현수막, 조명탄을 담당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이탈리아 축구 경기장의 그 유명한 열기와 분위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울트라스의 의미는 단순한 축구 클럽 응원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이들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울트라스는 원래 1860년대와 70년대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 도시 국가들의 정체성을 다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극도의 자부심과 동일시가 바탕이 되었죠. 이런 강한 정체성은 때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울트라스 그룹은 회원들에게 강력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때로는 지역 공동체 조직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도 하죠. 또한 클럽 팬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클럽의 정책이 팬들에게 불리할 때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항상 클럽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울트라스 지도자들이 감독이나 구단주를 찾아가서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울트라스에는 분명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일부 그룹들은 폭력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았고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극단적 정치 세력과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강력한 조직력과 맹목적 충성심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밀라노의 울트라스는 수십 개의 다른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2022년경에는 대략 2개의 큰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AC 밀라노는 쿠르바 수드커바 서드로 알려졌고 인테르는 쿠르바 노르드 커바 노드로 불렸습니다. 각 집단은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통제를 받았죠. 이런 상황을 지켜본 안드랑게타의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먼저 울트라스를 장악한 다음 산시로 경기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죠. 수년 동안 인테르 울트라스의 절대적 지도자는 비토리오 보이코였습니다. 그는 삼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동료 울트라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마약 밀매, 강도, 납치 혐의로 무려 26년간 감옥에 있기도 했거든요. 울트라스 지도자가 된 후에도 보이코는 부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클럽으로부터 수천 장의 무료 입장권을 받았지만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했죠. 그는 암표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표들을 엄청난 이익을 위해 되팔았습니다. 한 달에 8만 유로 정도 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이탈리아 평균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갑자기 보이코가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안드레아 베레타를 포함한 그의 부하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했고 이때 안드랑게타의 손이 뻗쳐왔습니다. 베레타와 그의 동료들은 안드랑게타 가문의 중요한 인물인 안토니오 발로코를 새 지도자로 선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피아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 발로코와 베레타는 더 많은 무료 입장권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2023년 인테르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을 때 발로코의 측근들은 클럽이 200장의 추가 입장권을 내놓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럽 측은 결국 이런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트라스의 반발이나 경기장에서의 소동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인테르 울트라스는 라이벌인 AC 밀라노의 울트라스 지도자와도 비밀리에 협력해서 입장권 판매 방식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장 주변의 주차장, 음식 가판대, 상품 매장들을 하나씩 장악해 나가면서 매 경기마다 수십만 유로씩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다시 마약 밀매, 무기 거래 등 다른 범죄 사업에 재투자되었죠. 축구가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 된 것입니다. 단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들은 이탈리아 축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산시로 경기장을 안드랑게타의 최신 거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악독한 조직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마피아 이야기가 그렇듯이 이 이야기도 결국 배신과 탐욕으로 인한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발로코와 베레타는 이 거대한 제국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폭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권력과 돈을 둘러싼 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2024년 9월 그 운명적인 밤 베레타가 발로코를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탈리아 경찰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울트라스 조직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베레타는 발로코 살해뿐만 아니라 이전 지도자였던 보이코의 살해도 자신이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베레타는 종신형 대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으로 인해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지게 되었죠. 6월에는 총 19명의 울트라스 관련자들이 살인, 강탈, 안드랑게타와의 범죄 연루 등 다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C 밀라노의 울트라스 지도자도 10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인테르의 감독과 선수 1명도 이런 울트라스 지도자들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1년간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각 클럽이 이런 거대한 스캔들로 인한 명예손상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은 고작 5만 유로씩 뿐이었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한편 이탈리아 경찰은 현재 밀라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도시의 울트라스 조직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는 안드랑게타가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 클럽인 유벤투스의 울트라스에도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로마의 라치오 팀 울트라스 지도자가 광장에서 백주대낮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조직범죄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건이었죠. 나폴리의 일부 울트라스 그룹들이 카모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피아의 축구계 침투는 밀라노에서만 일어난 고립된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밀라노에서 벌어진 이번 스캔들은 어쩌면 이탈리아 축구계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건전한 울트라스 그룹들까지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피아가 얼마나 쉽게 이런 조직들에 침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키고 돈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죠. 이번 사건의 주범들은 울트라스가 갖고 있던 진정한 가치와 전통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머지 모든 선량한 팬들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문화를 망쳐버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일부 축구 클럽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울트라스 그룹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AC 밀라노와 인테르는 울트라스 회원들의 수백 건의 시즌 티켓 신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피아에게 숨겨진 승리를 안겨준 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캔들은 실제로 팬들의 목소리와 크게 약화시켰거든요. 이제 클럽들은 팬들의 적극적인 비판이나 저항 없이도 훨씬 더 쉽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울트라스가 클럽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이제는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결국 마약상 갱단이랑 똑같은 놈들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때 이탈리아 축구를 정의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팬들의 함성 그리고 독특한 응원 문화들이 마피아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결코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피아와 같은 조직 범죄는 하나의 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길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축구계에서 쫓겨난다면 다른 스포츠로, 스포츠에서 쫓겨난다면 다른 산업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축구장은 오늘도 환호성으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엔 여전히 어두운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